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된 팟캐스트를 지향하면서도 참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만 여전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인기도 사실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총선 특집 뭐라도 하자 7번째 방송입니다. 세월호 참사 아이들의 첫 투표. 사실 살아있었으면 그이들의 첫 투표가 됐을 것이고 또 생존한 학생들의 첫 투표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와 관련된 투표 이슈가 또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늘 저희랑 함께 해주시는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4.16연대 상임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는 이태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태호입니다. 예,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기도 하신데 오늘은 4.16연대 운영위원 오셨으니까 이태호 위원님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박주민 변호사님도 원래 박주민 변호사님이 출마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 세월호 문제로 한번 출연해 주시려 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정이 변경돼서 서울 은평의 후보로 이제 나가신 바람에 못 오시게 됐지만 저희가 한번 입체적으로 전화 연결도 좀 이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이 이제 4월 6일인데요. 총선 내세 오스트 10 후보와 베스트 10 정책 발표도 있었습니다. 방금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반응으로 널리 퍼지고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방금 한 50명 정도의 각기 시민사단체 대표단들이 오세훈 후보 사무실에서 분노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선거법 허용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나왔지만 제지하지 않고 문제는 없다 하고 해서 잘 진행해 왔습니다. 낙선 투어도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상희 선생님, 정진 선생님, 만약에 이제 주변에 이번에 투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투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윌 스미스는 스티븐 스필버그 그 감독 동영상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투표 안 할 거면 비판도 하지 마. Shut up! 입 닥치라 그랬다고. 말할 거면 행동해라, 투표해라, 이러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참여연대 팟캐스트 전격 출연하신 태양의 후예 김은숙 작가님은 깔 땐 까더라도 알고 까야 되지 않겠냐. 참여 까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게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도 크게 소개가 됐거든요. 한상희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시는지. 사실 행동하지 않는 분노라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옆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예. 뭐라도 하자. 오늘 주제 그건데요. 뭐라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이 삶이라는 게 더욱더 비참한 나락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꿈틀거리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한번 꿈틀거려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식 있고 억울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있으면 그렇죠. 가만히만 있지 말고 지렁이처럼 꿈틀이라도 되면서 뭐라도 해보자. 그럼 우리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20대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꽤 많이 나오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이 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다 관심들이 많고 뭔가 의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죠. 야권이 분열되고 1당, 2당, 3당 할 것 없이 공천이 엉망이어서 선거율이 떨어질 거라는 분들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보수 언론이 선거율이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반박해보고 당선이 누가 당선이 되고 야권이 분열되고 안 분열된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움직인다는 걸 드러내는 순간 그 권력자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실제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선거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죠. 네. 이 젊은이들이 자기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능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가. 그걸 보는 순간 권력자들은 아마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네. 결국 사실 권력이 국민이나 청년을 그렇죠. 두려워하게 만드는 과정이 선거다. 결과를 떠나서
과정 자체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태인 소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소장님 또 대표적으로 설득력 있는 학자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이 침몰한다. 좀 뭐 굉장히 사실은 직설적이면서도 세월호 얘기하니까 느낌이 딱 오네요. 그 2년 전에 저 강의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이 침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제 밥 먹을 때 다 구조됐다는 얘기 듣고 강의하러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야간이니까. 예. 근데 끝나고 나오니까 이게 세상이 확 뒤집혀 있는 세상에. 거예요. 그 침몰하는 과정을 말하자면 우리가 중계방송으로 본 셈인데 저는 그 이후에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 걸 또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선거를 잘 하지 못하면 진짜 침몰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참여해서 이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침몰이어도 정태현 선생님이 이야기한 침몰은 뭔가 분노도 생각에 만들고 추모도 생각에 만드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도 무슨 황당한 말을 하나 하셨잖아요. 뭐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가지고 그 중에서 살론만 살리겠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은 정말 신기했어요. 일단은 반응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한 규제 완화 회의에서 바로 이 세월호와 같은 크루즈 여객 그 산업 규제 완화를 갖다 지시를 하거든요. 정말 이상한. 그러니까 뭐 당일 7시간뿐만 아니라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선박산업 규제 완화 같은 걸 주도하고. 그게 바로 세월호 증개축의 원인이 됐고 넘은 설령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그걸 더 완화하자는 얘기니까. 사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시간 동안 사라져 있는 게 아니라 세월호 사건부터 지금까지 사라져 있는 상태죠. 또 정확히 얘기하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가 안타깝다라든가 이게 무슨 큰 문제라는 생각이 없었던. 그래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차마 그 대형 참사를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참사를 빼놓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살놈만 살리겠다. 대통령은 모두를 살리는 직업이죠. 그런데 살릴 놈만 살리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세월호를 생각 안 하고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비유를 했다는 것도 상식 바뀌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 싶지만 그걸 떠나서 세월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대통령이 살릴 놈만 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모두 유시진 대위가 돼야 돼요. 청와대의 지시에 대해서 이 사람을 안 살리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애인을 구하러 가잖아요. 또 태양의 후예 어제 김우수 작가님 오셨는데 그렇게 연동이 되네요. 또 태양의 후를 안 본 저로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얘기에 껴들기 힘든. 항상 유시진 대위가 뭐 떴죠. 애인만 구하러 간 거예요? 사람을 구하러 간 거예요. 사람을. 야, 13일이다! 13일이 되면은 유권자들은 우리 동네 후보가 누구인지 궁금해해요. 그러면 저는 내 손 안의 총선 3분 총선을 알려준답니다.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3분 총선에서 한 방에 해결. 13일엔 3분 총선. 맛보세요. 후보자의 지난 활동 내용과 발언,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 그리고 낙선시켜야 하는 이유까지 수많은 정보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요. 포털에서 3분 총선을 검색하세요. 4월 13일 총선 다음이 바로 4월 16일 우리 참사 2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더라도 4.16을 생각하면서 투표하자 이런 여론도 동시에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4.16 연대에서도 18명의 부적격자 명단도 발표하곤 했었는데요. 먼저 이태호 의원님, 예. 4.16 연대에서도 18명의 이른바 심판 명단 발표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참 많이 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확실히 선거와 관련해서 4.16 참사도 선거에 이렇게 심판해야 되는 여론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8명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예,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국회의원들. 예.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던 정치인, 후보자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모독하거나 비하했던 후보들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8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정태선 한성희 선생님도 그 명단 나오면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막말로 진상규명 방해한 것만 이 사람들이
꼽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보면 딱 들어보면 이 사람 뭐가 바로 떠오를 거예요. 중간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태호 의원님. 세월호의 정신이 기억하고 행동하자 이건데 그거를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공간이 또 총선이죠. 네. 그래서 저희 4.16 연대와 가족들도 적어도 세월호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정치인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유권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수원병에 나온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입니다. 현직 의원이죠. 이번에 워스트 10에도 들어가 있어요.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이게 당론이기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하는데 소신으로 그렇죠.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반대에 대해서 정책 책임을 지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역시 7시간 행적 조사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 해야 되는 거죠. 예. 과연 세월호에 대해서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게 그 특조위 본래의 임무인데.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부산 남구 갑에 나온 새누리당 김정은 후보. 이 양반도 현역이었는데요.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반대했고요. 지원 특별법도 반대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또 대통령 행적조사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의원이죠. 김정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아니요, 저도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사람이 이렇게 야물찬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부산이라서 편드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이렇게 야멸찬 사람들은 지탄을 받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요번에 워스트 10에 오른 김모 대표님도 부산 출신 아니신가요? 무성하신 분. 그렇죠. 비리와 의혹과 뭔가 무성하고 국민에게 매우 무성의하신 분. 잘못 말했다가 고향 복하게 생겼어요. 세 번째입니다.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성군을 후보로 나온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이것도 역시 특조위에 대해서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는데 청문회를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청문회를 20회나 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청문회 한다고 조사되는 거 아니다. 청문회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분탕질 떠난다.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분탕질. 어떻게 한 달에 2번씩 해서 나라를 다 말아먹으려고 하느냐. 근데 이거는요. 20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5개 파트가 사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5개 파트는 같이 모여서 한 번 해요. 근데 5개 파트가 4회 하니까 5 곱하기 4에서 20회 하니까 한 달에 2번이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청문회를 한다고 20회나 한다고 나라를 말아먹을 작정이냐라고 해가지고 특조위의 청문회 문제를 문제 제기했습니다. 김종태. 네. 김진태. 아이고. 강원도 춘천시. 이거 뭔가. 부여 말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갑자기 반가운 마음이 들죠, 이거. 워스트 10인데요. 이 양반은. 워스트 10에 들어갔죠. 너무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도 반대했고요. 지원 특별법도 반대했고요. 인양 결의안도 반대했고요. 기가 막히네. 그리고 인양 해상 안 된다고 반대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춘천 갔다 왔거든요. 선생님, 단독 낙선 운동하러 가신 거죠? 아니요, 저희 연구소에서 나온 책을 춘천 시민들이 100권이나 사셔가지고 읽었다고 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호세 마리아 신부의 생각이라는 책을 그래서 갔는데 거기 이제 뭐 2번이 그 시민 모임에 와서 본인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명함 돌리던데 근데 물어보니까 뭐 이 사람 이분 될 거라면서 이런 소리를 막말을 하고서도 춘천에서 될 거다라고 모든 시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2000년도에도 그러다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밑바닥에서 여론. 그러니까 2000년 총선 연대 때도 강원도 우리 이태우 운영님 생각나겠지만 당시 이사철 후보, 서울의 김중희 후보, 강원도에서도 그 함종환 후보라든지 여러 원주에서 떨어졌죠. 인권 침해라든지 군사 독재 앞장선 다 뒤집었잖아요. 시민들이. 제가 고향이 춘천입니다. 춘천 사람들은 다 착한데 이런 사람이 후보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단체가 춘천에 가서 한 번씩만 기자회견 연일 김진태는 안 된다는 기자회견을 춘천 지역구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 합법이거든요. 꼭 해주셨으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이 뭐랄까 자기
이 출세를 위해서 살았더라고요. 네. 검사 출신으로 나왔다가 검사 출신으로 여기 이제 춘천의 지역구에 나온 모양이던데. 예, 그랬죠. 예. 근데 사실 뭐 신념이나 자기 소신에 따라서 뭐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말하는 투라든지 사용하는 어휘라든지 또는 뭐 어조라든지 하는 것들이 너무나 격조에 떨어져요. 다른 우리 막말도 정치의 너무 수준 많잖아요. 자체를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분이거든요. 세월호 막말뿐만 아니라 아마 그 기억나실 거예요. 프랑스 교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시했다고 페이스북에 가만두지 않을까 손봐주겠다 뭐. 지금까지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번도 그런 막말은 해본 적이 그렇죠. 없어요. 공안 검사의 말투죠. 그러니까 공안 검사도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집회 좀 할 수 있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되잖아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 그로 넘어갔을 텐데요. 예, 계속 가겠습니다. 김진태, 예. 다섯 번째. 예, 여섯 번째,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에 나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입니다. 꽤 다선 의원이시죠. 근데 이분은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 국정조사가 중단됐어요. 세월호 같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국정조사가 중단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증인 채택이 합의가 안 된다 하면서 사실은 무력화시킨 거죠. 그 책임 있는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게 막말하고 비하하고 모독하는 그 시기에 누군가가 막 목적의식적으로 돌리던 댓글이 있었어요. 카톡 댓글을. 기억납니다. 이 위원장이 직접 퍼날랐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세월호 참사 초기 국정조사 막 시작될 즈음에 가족들이 돈을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분이죠. 정말 심각했어요. 다섯 번째 김태흠 후보가 넘어갔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두 번. 충남 보령 서천군에 김태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분이 세월호 가족들한테 노숙자라고 큰 소리 친 게 너무 생생히 기억나고 바로 알았죠. 빠지고 넘어가는 게. 예, 그렇습니다. 보령시 서천군 새누리당 김태흠 후보. 국회 농성하는 분들한테 노숙자다. 억울할 때마다 국회 와서 이러면 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국회는 국민이 억울할 때 찾아가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가 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국회 놀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놀러도 가면 좋은 거지만.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 목소리 들어줄 생각이 없는 국회의원을 왜 우리가 뽑아야 됩니까? 이 사람 꼭 떨어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 비정규직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국회의장도 약속했고 여야가 그렇죠. 잘 협의하고 있는데 툭 하면 파업이 나고 노동삼권 주장이 나고 국회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렇게 반대하고 비정노동자들이 막 가서 막 읍소했어요. 그런데 눈을 그 사진 유명한 사진이었어요. 눈을 부라리면서 청소노동자가 절하는 사진. 바로 그게 청소노동자지만, 김태흠 의원.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약자에 대한 정말 모멸감. 아주 갑질도 갑질도 보통이 그런 아니에요. 갑질이 없죠. 금배지를 갑질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 계속 가겠습니다. 울산 동구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역시 대통령 행적조사 하면 안 된다. 참사 직후의 대응 책임은 해수부나 해경에 있지 대통령에 있는 거 아니다. 조사 대상에 대통령 행적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몇 명 안 됐는데 이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나서서 얘기를 한마디씩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조직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해수부가 그 당시에 문건을 냈잖아요. 대통령 행적조사를 특조위가 다루려고 하면 여당 출신 특조위원들은 다 사퇴하고 국회 와서 기자회견해라.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 여당 의원들이 벌떼같이 대응해 줄 거다. 이게 다 작전이거든요. 도대체 뭐 한 거예요, 7시간 동안? 뭘 그렇게 숨기려고. 우리 상임위원인 박내군 위원이 도대체 7시간 동안 뭐 했냐. 시중에는 마약했다는 소리도 있다라고 한마디 했다가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구속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성형수술했다가 정답. 그런 설도 있었죠. 아니, 뭐 마약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성형수술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 연속국 봤다는 설도 있고, 잠을 주무셨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공무를 집행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무집행 결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억측을 늘어놓는 건데, 그 말 한마디 시중에 떠드는 말을 했다고
전 공권력이 나서가지고 구속시키고 잡아놓고 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에요. 마약 성분에 진통제를 맞고 수술을 한 다음에 주무셨나? 그런 설도 있죠, 설도. 오리 되기 전에 또 정태선생님 구속되시네. 아니, 그런 시중에 설이 있을 정도로 의혹이 많은데. 아니, 이거 밝히면 되잖아. 그러니까 밝혀달라는 호소로 알아줘. 근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했겠죠. 공권력이 정말 이상합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구호도 외치거든요. 수년 동안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거 아무 말 안 했는데 4.16 기자회견 하는 날부터요. 네. 가족들 삭발하고 국회에서 특검 처리해달라고 한 3월 달 기자회견부터 구호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외쳤다는 이유로 소환장 때리고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구호 외치면 다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대통령이 한마디 하신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4.16이 다가오면 공권력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난폭해져요. 네. 아니 오히려 같이 추모해주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난폭해지고 심지어는 뭐 기억하자 세월호 투표하자 4.13 뭐 이런 것도 지금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네. 선거에 영향 끼치는 거 당연히 선거에 영향 끼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그게 지금 거기에 새누리당을 심판하자는 말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꼭 연상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바해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벌써. 심지어 선거지가 바른 말하는 정치인 뽑자라는 것도 선거법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바른 말하는 정치인. 그 특정 후보가 누구입니까? 그 인천에 누구입니까? 그냥 뭐 막말해가지고. 윤상현 후보 낙선운동 이제 인천 분들이 하는데 막말 후보 규탄한다 하니까 윤상현이 떠올라서 안 된다. 그런 바른 말하는 정치인을 뽑자. 그것도 윤상원이 떠오르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 선거하니까 운동이 아니 우리가 유권자입니까? 시청자입니까? 요즘 시청자도요. 주인공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고 그래서 그럼요. 바꿔요. 근데 시청자만도 못한 거죠 지금. 갑자기 우리가. 주인공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난 죽기로 한 사람 살리죠. 요즘 왜냐하면 그렇죠. 죽이질 않아요. 시청자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시청자들도 예. 개입할 수 있는데 유권자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선거 때 보기만 하고 말은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짜증납니다. 예. 자, 또 갑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예. 이분이 왜 특별히 들어갔냐면요. 당연히 이제 행적조사 하지 말라고 또 한 말씀 하신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상당히 요상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때 원내 부대표였어요. 네. 그랬죠. 유승민 대표가 왜 조인트 까여가지고 쫓겨났냐. 세월호 때문이잖아요. 예. 세월호 시행령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너무 여당이 보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최소한 시행령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된다. 법을 위반한 시행령이 어딨냐. 예. 그래서 여야 합의로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시행령 좀 고쳐라. 법에 위반된다. 권고했어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못하겠다. 하지만 국회 갈 수 있는 일 하자 그래서 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앞으로는 법에 저촉되는 시행령이 나올 경우에 국회가 이건 법에 저촉되니 입법기관으로서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권고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심지어 거부권까지 행사했죠. 그러면서 이건 배신이야. 라는 말 하면서 유승민이 눈밖에 나게 된 거죠. 그 유명한 배신이라는. 이건 배신이야. 아니, 세월호 문제와 국회가 입법권을 하는데 입법권을 주장한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발언 치고는 너무하잖아요. 배신이야. 이게 대통령이 국회라는 입법기관을 생각하는 발상입니다. 사실 그게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일종의 연승 쿠데타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천도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유정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원유철의 화려한 변신이 일어납니다. 원내부대표 때는 원내대표를 도와가지고 이걸 계속 추진했어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가 됐을 때도 아마 유승민은 쫓겨났지만 원내부대표가 왔기 때문에 유승민 때의 원내 합의가 지켜질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근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하루아침에 국회법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다시 원내총회를 열어가지고 재의결해가지고 정부로 보내는 걸 은근슬쩍 거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위법한 시행령을 묵인했을 뿐더러 국회 입법 권한 그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서 당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수호하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노동계약에 앞장서고 또 반청년에 앞장서가지고 다른 분들한 다른 단체도 다 낙선대상 지목돼서
그 오스트 10에는 안 들어갔지만 오스트 35에는 들어가 있는 후보입니다. 예. 네, 원유철 경기 평택시 갑입니다. 예, 평택갑입니다. 네. 그다음에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이분 또 다 생각나네. 아, 예. 또 국정조사 때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경비는 뭐하냐 해가지고 유가족들을 불청객 취급했어요. 예. 내쫓으려고 그런 거죠. 왜 내쫓으려고 또 유가족들이 왜 분통을 터뜨리면서 항의했느냐? 그때 청와대에서 구조는 안 하고 동영상 보내라고 계속 독려한 그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계속 거론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고성을 먼저 하고 사실은 국정조사 의사 진행을 방해한 건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그걸 방청하던 유가족들이 새누리당 의원들 너무한다. 청문회 진행하라라고 항의한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또 청문회 진행하라고 항의했던 유가족들의 발언을 꼬투리 삼아가지고 쫓아내라 마라 뭐 녹취록 가져와라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날 하루를 공쳤어요. 예. 원래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사소한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가족들에게 대해서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이성이 있냐 전문 지식이 있냐. 가족들이 왜 정부가 전문성으로 가지고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냐. 정부 이 특별법이든 청문회에서 가족들의 입기나 발언권을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두 번, 세 번 우롱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진짜 이분은 또 그 외에도 여러 뭐 노동계약에 또 역시 앞장서고 그러니까 보니까 꼭 사회경제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반노동, 반민생, 반청년한 사람들이 그런 그 자식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장 야멸차고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을 해요 보면요. 이상하게. 원래 고등생물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유할 줄 알고 그다음에 연민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로 뭉쳐서 같이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등생물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자, 또 갑니다. 속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원진입니다. 조원진. 대구 달서구 병 새누리당. 이 양반 유명하죠. 근데 국정조사 역시 그 중단하고 이거 자기네가 그 VIP 관련 발언 가지고 스스로 회의 지원시키고 이런 증인 데리고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방패막에 자처하고 해가지고 결국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 특위 간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 행적조사하면 안 된다 하면서 도리어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해수부 문건대로 한 겁니다. 해수부에 위원장을 공격해라. 그리고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하면 그걸 가지고 특조위가 전원 사퇴를 요구해야 된다. 이게 해수부 문건에 나온 대로 한 거죠. 근데 궁금한 게요. 명색이 국회의원이 해수부 문건에 따라서 움직여요? 사실 그게 해수부 문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걸 작성한 실무생세 연 실장이라는 사람, 연모 실장인데 연모 실장이 청와대에 있다 온 사람이에요. 해수부 문건이 아니죠. 그렇죠. 대통령 지시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보통 그래도 장관 말도 잘 안 듣는데 해수부 그 실무자, 국장 실장 말 듣고 하겠어요. 오히려 평소에는 이렇게 폼내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청와대 결국 지시가 있었다고 그 세월호 진상조사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주체는 청와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요. 또 조원진 후보는 마침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요. 금요일 날 11시에 우리 세월호 대구 대책회의하고 대구 참여연대 등 대구 시민단체들이 그 앞에서 낙선 촉구 기자회견도 사일연대와 가족들도 갑니다. 저희도 이제 또 가려고요. 이번에는 가족들이 가고 주말에 저희들이 또 총선에서 가서 한 번 더 하려고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계속 항의를 해야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최소한 함부로라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또 하태경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부산의원들과 그렇죠? 그 반대했는데 반대하는 것만으로 뭐 저희가 심판 대상자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양반은 반대 표결을 해달라고 발언을 했어요. 반대 발언을 했는데 반대 발언 그 주도한 거죠. 반대 표결을. 근데 발언 내용이 좀 말이 안 됩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 우리나라에 검찰보다 강력한 데가 있나요? 국정은 또 검찰보다 강력할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세월호 특위에 뭐 기소권이라도 주고 그런 말 하면. 그러니까 기소권 수사권 못 해가지고 여야가 절대로 안 준다고 해서 그거 없는 안이 올라갔는데 검찰보다 더 강하다니요. 그다음에 조사위는 사법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조사위 청문회는 공개 청문회인데 사실상 수사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상 수사면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는 다 수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청문회 기본이 조사 청문회잖아요. 예. 아니, 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수사기 때문에 특조위에게 수사권을 준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는 본인은 또 테러방지법 발의해가지고 예. 국정원이 사상 최대의 권한을 주게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정작 권한을 뺏어들 때는 국정원인데. 자, 여기 예. 또 해운대 갑이면요. 원전 문제도 있고 지금 예. 담수화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황우여. 예. 황우여 의원은 사실 세월호 관련해서 큰 귀책은 의원으로서는 없는데 교육부 장관 했습니다. 근데 단원고 교사 중에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담임을 했기 때문에 공무를 정규직이랑 똑같이 했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이 끝내 거부했거든요. 예. 처음에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하여간 순직 인정을 해줄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다른 기간제 교사들도 승소하면 세월호에도 적용할 수 있지 세월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많은 분들이 5대 종단이 청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원고 기간제 교사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요 기간제 교사를 교원으로 말하고 있고 그렇죠. 교육 공무원의 범위에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상 상식 공무에도 포함됩니다. 담임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청원할 때는 인정 안 해줄 도리가 없을 거로 봤는데 결국은 교육부도 인사혁신처도 모두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제 법 조문에 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법 해석에 이 확장 해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 황우여 의원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인정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기 때문에 인정 못하겠다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예. 이분은 뭐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섰고 누리과정 예산 책임 안 지고 정교조 또 불법화에 앞장서가지고 또 사학비리에도 방조해가지고 한 6군데에서 또 육관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분이 계실 때 노란 리본 폐용하지 말라는 공문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요. 노란 세상에 리본도 마음대로 못 찹니까? 막 짜증이 나네요. 그렇죠? 예. 황진아 후보 가겠습니다. 경기 파주을입니다. 뭐 저는 경기도에 나왔는데요. 역시 특별법 반대했고요. 대통령 행적 조사하지 마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배준영 후보 아주 독특하죠. 배준영 후보는 정치인 출신은 아니고 이번에 새로 정치에 입문한 사람입니다만은 우선 지역구를 말해야 되겠네. 인천, 중구, 동구, 강화, 옹진 새누리당 후보인데요. 이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후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당시 하역업체 로 과적을 해서 참사 원인을 제공했던 우련통운의 전 대표이사고 사고 당시 우련통운의 부회장 자격이면서 인천 물류협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련통운의 사실은 피람이죠. 팀장은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말하자면 경영진은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법인이나 경영진도 처벌하자는 거였는데 그래서 무죄 고발도 안 당했죠. 기소도 안 당했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다라고 후보로 나온 거예요.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경영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도의적으로라도 나오냐. 2주년도 안 됐는데 세상에. 그다음에 직원도 구속됐는데. 실제로 우련통운은 지금 국가랑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예요.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 국가가 구상권 행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참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국가가 인정하는 거예요. 참사 책임 기업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격앙돼서 하는 게 아니라 소송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김순례 이분은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로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상위에 랭크 됐는데요. 아니 비례대표를 안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5번이어서 아무튼 새누리당이 요즘 지지율이 떨어진다 나오는데 국민들이 예를 들면 지지가 더 떨어지면 이분이 잘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세월호 무슨 거지근성이니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정말 비난하고 무슨 의사상자가 되면 국가 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이 240배 같이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하면서 이걸 시체 장사라고 모독하는 댓글을 아주 곳곳에 유포한 SNS로 확신범입니다. 정말 차마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직능단체에 이런 거를 하는 사실은 일종의 조직원들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런 걸 유포하는. 그 되게 비례대표. 그러니까 성남에서 약사를 하신 분인데요. 지금 성남 지역 NGO들, 그다음에 건강사랑 약사 NGO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적극 반대 운동하고 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그냥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한 분인데요. 세 분은 연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을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 부산 북구 강서구 갑의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 그다음에 부산진구 을의 새누리당 후보 이현승 후보 3명은 각각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반대 표결을 한 반대 확신범으로 저희가 심판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18명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분들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지역별, 분야별, 의제별 낙선 대상으로 이미 뽑힐게요. 그러나 다른 이유로 그다음에 총선 내 또는 지역 총선 내 집중 낙선 후보로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대구, 경북, 불행하게도 부산, 그리고 강원, 그다음에 파주, 접경지역, 서울 지역은 한두 명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가족들에게 막말을 하고 사실 상식 밖의 의정 활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거기는 뭐 지팡이만 꽂아도 박근혜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역 유권자들이 사실 호구 잡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온상 같은 역할을 자기 지역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거기 있는 유권자들은 상당히 굉장히 힘들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상한 사람들을 이식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좀 그 지역 유권자를 심판해 줬습니다. 그 지역 그 유권자님들께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은 목적으로 세월호가 아니라 그 지역구 주민이 되어도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구하고 부산 경남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대통령하고 충성만 아니 총선에서 나와서 대통령 충성 경쟁을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표현이에요. 그거 하고 자빠져 있느냐. 제가 대구 NGO 전화했더니 그래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엔 좀 다를 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본인이 세월호 아이들의 부모라든가 친구라고 단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찍어야 될지 안 찍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쯤에서 제가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앞장서 거래 변호사님, 근데 뜻한 바 있어서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앞장서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한두 명쯤 있어야 된다라는 많은 분들의 그 동감과 공감하에 후보로 나오신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전화 연결됐나요? 제가 입체적으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호가 하고 있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박주민 변호사님 잘 아시죠?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변론과 지원을 도맡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박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변호사님 저 안진걸이고요. 저는 한상입니다. 네, 저보다 더 박 변호사님 좋아하시는 한상희 교수님. 그다음에 정태현 소장님도 계세요. 칼폴라니 연구소.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운영위원님도 잘 아시죠?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그냥 후보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다 국회에 들어가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해야 되는데 그 짐을 우리 박지민 변호사님한테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 원래 정치 이렇게 하실 분 그렇게 막 아니신데 하셔서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소문도 있던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거나 관련돼서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좀 낯선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근데 차근히 적응도 하고 공부도 해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저희가 우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민생 문제에 앞장서실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그 소속 정당을 떠나서 박준 변호사님 개인에 대한 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4명 다 박수 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으로 지금 특집 참여연대 팟캐스트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국회 들어가시면 들어가신다고 많이 우리가 전제를 하면요, 희망사항으로. 제일 먼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부터 앞장서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주요 공약이나 그런 구호 이런 건 어떤 것인가요? 저는 민주공약, 민생공약, 그리고 지역공약으로 나눠서, 핵심 공약을 3, 4, 5, 그러니까 민주 3, 민생 4,
그다음에 지역 5 이런 식으로 공약들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공약들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뭐, 민주공약 같은 경우는 뭐, 권력기구를 제자리에 놓는다든지, 예. 또는 민주주의 실질화를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기 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민생은 뭐, 청년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은평 공약은, 은평이 이제 그동안 10년 넘게 수건 사업으로 내세웠던 뭐, 수색 변전소나 역세권 개발,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예.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도 크게 걸어놓으셨던데요. 저 SNS에서는 봤는데. 맞습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그거는 뭐 시대의 필연이죠. 뭐. 예. 예, 박주민 후보님 고생하십니다. 네. 저희 4.16 연대에서 그 약속 운동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네. 빨리 답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제일 1호로 페이스북에 걸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이 있으시겠네요. 박진 변호사님 제일 먼저 답을 하셔서 1호로 답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못 챙기고 있어요. 저한테 보내시니까. 저는 막 한동안 거리를 돌아다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무장이나 사무실 보내놓을 테니까 빨리 캠프에 계신 자봉단에 보내겠습니다. 예, 한상희 선생님도 한 말씀. 예,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뭐 4.19 특별법도 사실은 뭐 더 가장 중요한 거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의 그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들. 예. 정말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그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저도 뭐 그런 고민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뭐 기업살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박진 변호사님 이제 출연 지역구가 청취자 여러분은 은평갑입니다. 은평갑. 원래 이제 은평갑에 조금 늦게 가셨기 때문에 당 사정으로 더더욱이나 많은 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정태인 소장님도 뭐 격려 또는 질문 뭐 있으시면. 네. 제가 투표를 할 곳은 동작인데 제 연구소가 있는 곳은 은평갑입니다. 불광혁신센터에 있고 거기 서울혁신센터요? 네, 은평갑에 사는 그 연구원들이나 그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강한 육. 아니요, 전에 한번 오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아, 지역에서 후보가 된 다음에 바로 그 혁신센터에 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칼플라니 연구소는 지지선언을 하시죠? 네. 이 시대의 칼플라니가 박준 변호사 아닌가요? 그래요. 탈경제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진상규명 앞장서는. 네, 그러네요. 네. 예, 박 변호사님. 뭐 유권자들 많이 만나셔야 되니까 저희가 그만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권자들이나 이런 그 팟캐스트 청취자들께 한 말씀 이렇게 또 어떤 각오로 나오셨는지 그냥 편안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최근에 만나본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나 분노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분노하는 현실을 만들어낸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실천으로서 이제 4월 8, 9일날 사전투표, 4월 13일 본투표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월 8일, 9일 사전투표 홍보까지, 그리고 4월 13일 본투표, 이번에 투표를 한 70% 넘어가지고, 진짜 혼용무도한 세력 심판 좀 하고, 박 변호사님 요것만 전해드릴게요. 오늘 총선 내시 오스트 10 후보하고 베스트 10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저희 단체가 정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했어요. 한 4,000명 가까이. 압도적으로 1등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하고, 2등이 테러방지법 폐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고요. 3등이. 그것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세월호 참사와 함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곳곳에서 응원들 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거운동 잘 하시고요. 예. 네,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자연스럽게 실제로 오늘 시민 투표 결과 저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오히려 압도적 1등 할 줄 알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들이 쭉 1등한 거 맞아요. 뒤에. 근데 압도적 1등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나 먹고 사는 문제 정말 너무 힘들긴 하지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민생 절박한데 일단은 그 전에 먼저 저 가족들 길거리에서 울부짖는 것은 더 이상 못 보겠다. 너무 미안하다 해서 압도적 1등을 했더라니까요. 그게 가족도 가족이지만 세월호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있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사실 다 먹고 살아야 되죠. 하지만
먹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존중되느냐, 생명이 존중되느냐, 우리 사회가 뭘 중시하느냐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기만큼은 꺾을 건 꺾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느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위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고통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또 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뭔가 국가에 대해서 욕을 하는 순간 탄압하고 억압하고 잡아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걸 고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이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국가란 무엇인가였던 국가란 무엇인가. 예. 지금 진짜 국가가 뭔지 지금 회의스럽거든요. 자, 딴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제가 18년 방송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전화 연결을 스마트폰에 스피커폰으로 전화 연결하는 거 오늘 처음 봤어요. 우리 참여연대 FM이 좀 많이 내주셔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방송을 할 수 있다. 아, 이게 진짜 첨단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구닥다리 거군요. 소리 다 들어가잖아요. 소장님 말씀 이어서 참여연대가 아무튼 일단 2만 회원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참여연대라고 해서 뭐 다 잘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일단 주요 NGO들의 회원이 만 명, 2만 명씩 넘어가면서 거대한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의 전선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저도 왜 세월호 참사 규명이 1등이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뭐하냐. 먹고 살러 가다가 갑자기 한 풍구가 꺼져서 죽어버리고 배가 잠시 그 어려운 노동의 와중에도 아이들 수학여행 보내주려고 겨우 보내놨더니 배가 꺼져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상 생매장 당하지 죽어버리고 겨우 대학 보내놨더니 신입생 돼갖고 잘 갔다 와 우리 아들 딸 했더니 무슨 눈이 많이 내렸다고 가설 패널이 꺼져가지고 10몇 명이 죽어버리고 이러면 먹고 살아면 뭐합니까? 다 죽어버리는데. 사실 조금 비유적으로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외국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뭐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 당장 도움을 청할 때는 외국 영사관이거든요. 그렇죠. 영사관 대사관. 근데 거기 가봐야 이 영사들은 눈도 깜빡 안 해요. 그렇죠. 알아서 해라고 내팽개쳐버립니다. 요런 답답함, 정말 그 경우에 당하는 그런 답답함이 지금 이 세월에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 국가가 해주지 않는 것이 완전히 하나의 관행처럼 그냥 굳어져 있고 구조화되어 버린 거죠. 국가만 안 그런 게 아니라 하여간 살놈만 살리는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요번에 20년도도 30년도 더 된 문제가 똑같이 발생했는데요. 에탄올을 써야 되는 공장에서 메탄올을 조금 싸다니를 해가지고 다 눈이 머는 겁니다. 눈이 머는데 그 메탄올을 장기적으로 흡입하면 장기도 아닙니다. 한 달간 잘못 흡입하면 눈이 멀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비정규직 노동자예요. 근데 그게 싸니까 비정규직이라서 싸고 메탄올이 싸니까 계속 눈이 머는데도 계속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삼성 하청업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놈만 사는 거.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해선 뭐 어떤 식으로 그 공권력이나 자본을 남용해도 괜찮은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세월호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느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과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살놈들만 산다는데 이 살놈들이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스위스에 비밀 계좌 만들어 놓으면 딴 데 가서 살죠. 살놈들은 나라가 진짜 어려워지면 바로 비행기 타고 자기 딴 나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같다. 정말 이번 총선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침몰한다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는 완전히 침몰이죠. 현재 범진보 우리 개혁 그 단체나 지식인 중에 가장 지금 강력한 경고를 보내주신 분이 우리 정태인 소장님이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이대로 가면 망한다 대한민국 진짜. 이런 예를 들죠. 요즘 테러 방지법도 이번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런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라크에 쳐들어갔는데 거짓 명분으로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거짓이라는 게 다 밝혀졌어요. 그렇죠. 심지어 부시 대통령도 스스로 거짓이라는 게 인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탄핵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탄핵이 시도된 거는 테러 방지법 만들어가지고 국민 사찰했다는 것 때문에 탄핵이 시도됐어요. 근데 시도되다 말았습니다. 전쟁 일으킨 거 가지고는 탄핵조차 시도 안 됐고 국민 사찰했다는 거 가지고 탄핵이 시도됐는데
정작 선거에 떨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쟁하느라고 까뜨리나라고 하는 네. 태풍이 오는데 아무 대비도 안 해가지고 사람이 뚝이 터져가지고 루이지애나가 네. 물바다가 됐는데 9.11 테러 때보다 더 많이 죽은 겁니다. 실제로 파리 테러의 3배가 세월호에서 죽었어요. 3배 인원이. 그 다음부터 미국 유권자들이 바뀌어가지고 오바마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당선시킨 거죠. 그게 네. 결정타가 까트리니였습니다. 까트리니가 2005년에 일어났는데 2004년에 재선되자마자 부시는 1년 만에 레임덕이 됐어요. 그게 까트리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예. 그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배신감을 느낀 거죠. 문자 그대로 배신감을 느낀 거죠. 진짜 무능한 국가, 무능한 대통령, 무심한 대통령. 근데 좀 이건 좀 긍정적인 사례고요. 부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면 아마 소장님이 더 붙여줄 거예요. 재난 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쇼크 독트린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참사가 생기고 큰 사건이 나면 자본주의가 좀 개선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깨우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막 전쟁 일으켜가지고 월스트리트 무너지고 재난이 일어나고 이러면 자본주의가 위기를 겪는데 위기를 겪어서 살아남는 놈은 1%고 나머지한테는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재난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훨씬 더 극성스럽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박근혜가 참사 이후에도 무슨 안전 산업을 발전시키는다는 규제가 암덩어리라는 식으로 계속하는 게 일종의 재난 자본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얘기 오랫동안 출연을 안 하다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때 약속한 게 국가 대개조였습니다. 국가를 완전히 개조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 국가 개조가 의미했던 건 경제 혁신이었고 그건 규제 완화였다고요. 안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세월호가 규제 완화의 결과로 발생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근데 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가 개조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실제로 국가 개조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규제를 해야 될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민간에게 맡기고 시장에 맡기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제2, 제3의 세월호는 계속 일어난다. 특히 이번 총선에 잘못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명단을 알려드린 것 같은 분들이 또 국회의원이 되고 또 이런 발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자본주의 자체가 신자유주의가 특히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 위기감을 바탕을 두어서 자기들 제가 그 이익을 그냥 집중시켜서 빼앗아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잖아요. 그럼 뭐 당신들 스펙 관리하지 않으면은 취직하지 못한다. 또는 뭐 이거 하지 않으면은 도태된다. 그 협박이 계속 이제 위기감을 강조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틀 속에서 뭐 그 1%만 뭔가 그 더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밑바닥으로 몰아넣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체제에 가장 충실한 게 이 정부인 것 같아요. 테러 방지법 생각해 보세요. 안전, 세월호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은 안전이거든요. 그 안전이라는 건 직장에서의 안전,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살짝 비틀어가지고, 야, 테러 온다. 국가 비상사태다. 국정원에 힘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슬쩍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선에서 대선 개입해가지고, 전 국민의 공적이 됐던 국정원이 테러 때려잡겠다고 해서 더 큰 권한을 갖게 됐고, 다 면제를 받았어요. 이게 이른바 쇼크 독트린이에요. 쇼크 주고 국민들은 깨달았는데 깨달아는 걸 약간 비틀어가지고 권력이 작동을 해가지고 권력을 강화시키고 특권층에게 더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결국은 깨어있는 국민들께서 행동하시는 것 말고는 지금 투표하기 없는 상태. 또 필이면 지금 한국의 야당이 상당히 무기력하고 또 분열되어 있기도 한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결국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4월 13일 총선 다음에 4월 16일 세월호 2주년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총선 대토크도 원래는 413명 1인실을 하려고 그랬어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숫자를 맞춰가지고.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인 4월 11일 날 413명 1인시가 아니라 416명 1인시라 그랬습니다.
잊지 말자 4.16, 투표하자 4.13 이런 취지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태호 운영위원님 저기 마침 우리 4.16 연대에서 발표한 뭐 우리 국민에 제안한 몇 가지 중요한 행사나 행동 지침이 있죠. 뭐 일단 4.16 연대 회원들은 좀 많이들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부족하지만 4.16 연대 회원 우리 이태호 운영위원님 권유 받아들여서 했는데 4.16 연대에서 이런저런 추모나 참사 진상규명 관련 소식 보내주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기쁘고. 그 다음에 4.16의 목소리라고 하는 팟캐스트도 하나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기억저장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거고요. 가족들이 직접 만드는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매번 나오시더라고요. 우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4.16 연대 회원을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족들은 지금 가족 자신의 사단법인을 운영하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하는 시민들과 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만든 단체가 4.16 연대입니다. 네. 그래서 각자 단체에서 4.16 연대 4.16과 관련된 활동도 하시겠지만 4.16 연대를 지원하는 게 가족의 직접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실 아까 발표해드린 이 정치권들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진상규명하자고 특조위를 발족시켜놨는데 예산은 3분의 1이고 활동 기간은 국정조사 반토막 났듯이 반토막 나가지고 6월 달이면 조기에 중단될 위기입니다. 사실은 1년 6개월 활동을 하기로 돼 있는데 작년 9월 달이나 시작했거든요. 예산이 그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정부는 이상하게 작년 1월 달부터 활동한 걸로 해석해가지고 올해 6월이면 끝내야 된다. 공무원 다 빼겠다. 예산도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사실 결자해지 차원에서 19대 국회가 해결했어야 됐는데 전혀 해결하지 않고 지금 총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특조위에게 1년 6개월간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라. 그리고 검찰 수사, 경찰 수사 제대로 안 된 거 벌써 다 청문회 과정에 드러났으니까 특검 임명해라. 그리고 세월호 인양한다고 그러지만 언제 인양되는지 잘 모르시죠? 예. 되게 불투명합니다. 예. 최근에 정부는 인양 못할 것을 대비해서 재보험을 가입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양한 다음에 천안함처럼 보호할지 아니면 이렇게 보존해가지고 교육시설을 쓸지 아니면 무슨 정밀조사한다는 이유로 해수부가 들어 다 뽀갤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 계획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세월호를 인양하고 보존해서 아이들 교육시설로 쓰자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4개 약속 과제로 해서 지금 모든 후보자들에게 약속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에도 저희가 지금 우리 회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자기 집 후보에게 전화해서 4.16 연대에서 이거 하는데 너 약속했냐? 압박을 가하고 지하철역에 가면 후보자를 직접 있거든요. 답변지 하나씩 뽑아 가져가지고 지금 당장 서명하시라고 서명해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로 4.16 2주기 맞아서 100만 노란 리본 달기. 그 다음에 단 거에 대해 셀카 해가지고 나누기. 그 다음에 4월 9일 날 약속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총선 앞두고 가장 많은 시민이 모일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자기 이슈를 가지고 4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하는 약속 콘서트. 이 약속은 세월호 진상규명의 약속이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행동하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자는 약속이니까 함께 모여주시고요. 선거일날 바쁘신 분들은 그때 사전투표하고 그 콘서트에 오시면 되겠네요. 4월 8일, 4월 9일 사전투표하고 추모 콘서트로. 그날은 지역별로도 추모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서울에서는 오후 3시에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서울광장으로 행진을 합니다. 4.16 걷기를 하는데요. 동쪽은 신담역이고요. 신담역. 서쪽은 홍대정문이고요. 남쪽은 용산역입니다. 북은 한성대 입구역입니다. 한성대 입구역. 오후 3시에서 7시까지 서울광장. 근접거리네요. 운동 삼아 다 같이 모이면 좋겠네요. 그리고 4월 16일 당일 날은요. 2주기 당일 날은요. 오전 10시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4.16 가족협의회가 하는 아직 위령제는 안 했기 때문에 기억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을 하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실을 향한 걸음이라고 해서 4.16 걷기를 안산에서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오후 7시에 광화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전국 집중 범국민 추모 문화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제일 큰 행사가 4월 9일 콘서트. 가수 이승환 님도 나오고 뭐 뜻 있는 뮤지션들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고요. 부활, 한영애, 다시 봄 프로젝트, 다시 봄 프로젝트. 그리고요. 박혜진 전 MBC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가장 중요한 살려 가족 합창단이 노래를 부릅니다. 평화의 나무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뭐 우열을 가리는 없지만 한 번 다시 집중해줘야 되는 행사가 4월 16일 7시에 광화문 광장에 대규모 추모 행사 이렇게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희 교수님하고 정태현 소장님도 오실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 가야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몰라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를 정확히 국민들이 알고 왜 일어났는지 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정치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우리는 2주기에 지금 모임을 하는데 이걸 더 한참 동안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총선이 그래서 중요한 거겠죠. 사실 이게 국가냐, 이게 나라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정부냐라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책임은 정부가 다 지는 것이고 이 청와대가 그 모든 그 업무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방해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 그 총선에서 그냥 그대로 흐지부지 넘어간다든지 또는 여기 지금 이야기됐던 18명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당선된다든지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전을 포기하는 셈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는 순간 이 국민들은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존재감을 지어나가도 이 정부의 권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하루빨리 이 총선을 통해서 이 정부, 이 대통령의 권력을 레임덕에 빠뜨려지지 않는 한 우리의 안전은 앞으로 도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들도 많은 선거를 접해봤는데요. 보통 선거라는 게 그냥 문자 그대로 정치학 교과서도 나오고 사회 교과서도 나오는데 중간평가, 특히 집권 세력에 대한 또는 집권 여당에 대한 이렇게 수십 년 배웠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서는 야당 평가 선거라고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를 하는데 그전에 여당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했거든요. 그냥 힘 있는 여당의 표를 몰아달라 이런 거였는데 사실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아나무인의 그 기억에 빠진 것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요. 제가 한상희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한상희 선생님 말실수했다 생각하다가 저 말이 말실수가 아니라고 다시 느끼게 된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져야 국민이 안전해진다. 맞아요. 불행한 현실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진다는 건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을 안 해야 국민이 훨씬 더 안전해진다는 거잖아요. 참 슬픈 건데 역설적인 호소죠. 슬픈 일인데 사실이죠. 여태까지 한 걸로 보면 사실 이 18명이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보면요. 그 시선이 딱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딱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 18명을 없애버리거나 또는 그 18명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8명이 이른바 대통령하고 합세해가지고 국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계속 해체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태호 운영위원과 한상희 선생님이 레임덕에 빠뜨려야만이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다라는 역설적 호소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 정태현 소장님. 사실이 그렇습니다.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외교안보 쪽이에요. 이 대통령이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사고가 이제 국제까지 확대가 돼서 이 중국도 자기가 강하게 나가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드 배치 같은 건데 이건 정말로 이 동북아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그래도 이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는 본인이 강하게 끌고 갔기 때문에 거기 따라온 거라고 진짜로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옆에 쫙 깔리면 정말로 나라는 위험해지죠. 오자회담을 느닷없이 제안해가지고 그것도 황당무계한 국제적으로도 코미디식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사진을 못 찍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아주 자기가 상징적인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나오길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그렇죠. 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 많은 수반이
그러니까 못 찍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진을. 결국은 자기 혼자 왕따 당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인 것 같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 정치까지 함부로 하다 보니까 벌어진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당혹스러울 텐데 그 우리가 빨리 좀 덜 당혹스럽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좀 뭐 육자회담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 전체가 사실은 이런 세월호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자체가 지금 위험하잖아요. 이번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유엔 권고도 대북 제재안에도 육자회담 재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운영님 직접 보셔서 이태원 운영 한 말씀 해주시죠. 하여간 지금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다 제재하는 것 같지만 중국만 하더라도 비핵화만 해가지고는 북한을 몰아붙여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봉쇄는 해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체제와 관련된 얘기를 시작하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국도 관심을 보였어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유일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근데 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힘이 약한 나라는 아니죠. 남한이 이미 뭐 OECD 국가고 GDP도 꽤 되고 우리 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평화를 위해서 써야죠. 근데 오히려 정말로 외교적으로 말하자면 힘을 발휘해야 될 곳에서는 그냥 뭐 미국 따라가요. 근데 미국이 가는 대로도 안 가죠. 그리고 주로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을 일으키는데 우리 외교력을 집중해가지고 중국과 갈등 일으키고 북한과 갈등 일으키고 그리고 하여간 전쟁하자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힘이 제법 있는 나라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새우등이 터지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분야까지 사경제적 그다음에 시민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서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덩치가 컸는데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전혀 몰라요. 사실은 그 힘을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은 북한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해서 중국이나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하고 미국한테 북한에 압력을 가하라고 지금 자기가 본인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네, 참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 문제가 아닌 게 없어서 이 정권이라는 게 결국은 문제는 경제다, 답은 투표다 이렇게 뭐 외치는 야당도 있지만 저는 문제는 어쨌든 현재 집권 세력이 있는 것이고 답은 결국 준엄한 민심의 투표밖에 없다. 이런 또 호소를 들어봅니다. 오늘 우리 한상희 교수님, 정태인 소장님, 이태호 운영위원님 특히 4.16 연대가 발표한 18명 명단에서 좀 시간을 길게 저희가 할애해서 살펴본 것은 정말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함도 있고 진짜 그 기억과 기록을 바탕으로 심판을 해보자.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는 4.16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 총선 시민 네트워크 홈페이지 그다음에 특히 3분 총선 지금 하루에 지금 몇만 명씩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지난주까지만 수천 명 들어왔는데요. 어제 오늘 제가 집계를 보니까 지금 하루에 15,000명 가까이 들어오는 거 정말입니다. 절대 뻥아닙니다. 우리 처장님의 세법이는 15,000이 몇만으로. 그러니까 저는 만에서 10만이 몇만이기 때문에 그거 맞잖아요. 근데 그 수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저 오늘 거기 들어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 늦을 뻔했거든요. 재밌었죠. 유용하죠. 재밌어요. 어제 김은숙 작가님, 김은희 작가님, 장항준 감독님도 재밌다고 좋다고. 이 인간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세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0년은 꼭 투표하시고요. 또 놀러 가실 일이 있으면 투표하고 놀러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9일 추모 콘서트 때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